어머니, 이번 연휴에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긴 건 아마도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68세. 나이값 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지만 자식 앞에서만큼은 그게 쉽지 않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배를 누른 손끝이 식어갔다. 봄 기운이 물씬한 5월의 공기 속에서도 내 손바닥은 찬 기운으로 얼어붙었다. 뺨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창가에는 꽃무늬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안에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내 손주가 있다. 나는 그 아이를 본지 벌써 넉 달이 넘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른 뒤 실내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뚝 하고 끊겼다. TV 소리, 아이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까지.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인 것처럼 집은 고요했다. 아, 눈치챘구나. 내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손목시계를 바라보다가 나는 가방을 다시 어깨에 걸쳤다.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고 허리엔 조금씩 통증이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 옆에 놓인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았다. 벤치에 닿는 엉덩이가 차가웠다. 나무결이 딱딱하게 등을 찔렀고 새소리는 멀리서 들려왔다. 고요한 거리, 따뜻한 햇살, 그리고 닫힌 현관문.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야. 지금 도착했는데 너네 집 앞이야. 벨 눌렀는데 안 나와서 어디 갔니? 통화음은 한참 울리다가 끊겼다. 다시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연휴라 손주 얼굴 좀 보려고 왔어요. 혹시 어디 나갔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두가 나를 반가워할 거라 믿었다. 특히 내 손주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까르르 웃던 아이. 그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연휴에 오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온 것이다. 기다리다 지쳐 일어나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어머님,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오시면 저희도 당황해요. 이번 연휴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뵐게요. 그 짧은 문장이 나를 무겁게 눌렀다. 가족끼리 조용히? 나는 가족이 아닌가? 입가에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갑자기 입안이 텁텁해졌다. 혀끝은 마르고 손은 알 수 없이 떨려왔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고작 보고 싶었다는 이유가 그렇게 큰 신뢰가 되는 건가? 나는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다. 셔츠 끝자락이 펄럭였고 아랫배 근처가 싸하게 식었다. 오래전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하면 돼. 그 말이 이제는 나를 향한 위안이 되지 못한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나는 결국 아들의 집을 떠났다. 단 한 번의 대면도 없이. 담장 너머로 보이던 아이의 작은 자전거. 형광빛 헬멧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옆에 흐릿한 그림자처럼 내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시 터미널로 향하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뒤에 선 사람이 말했다. 오늘도 부모님 댁 가세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갔다 왔어요. 너무 일찍 간 걸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랬을까? 너무 일찍 간 걸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 가방 안에서는 내가 싸온 반찬들이 살짝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쇠고기 장조림,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손주 좋아하는 유부초밥. 손맛 좋다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연휴 첫날,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밝고 분주했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연인을 만나고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조용히 혼자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저 같은 마음을 겪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다.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에요. 터미널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욱신거렸다. 뻣뻣하게 굳은 종아리를 문지르며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구두 안에 발가락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의자에 등을 기대도 여전히 불편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등판에 등을 찌르듯 받쳐왔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흐릿한 풍경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 아래로 삐죽 솟은 아파트들, 텅 빈 놀이터, 차가운 회색빛 콘크리트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 이슬 맺힌 자국이 손등에 닿자 싸늘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핸드백을 더 꼭 움켜쥐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켜니 여전히 며느리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그 짧은 문장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어졌다. 그들이 말하는 가족 안에 나는 없다는 뜻일까? 가슴 한쪽이 조여왔다. 목 뒤로 올라오는 이물감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엄마, 이번엔 말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던 말투. 그 목소리엔 분명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내 두 손을 맞잡으며 손가락 마디마디를 가볍게 눌러봤다. 거칠고 얇아진 살결이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 생각이 났다.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이었다. 살아있었다면 그는 뭐라고 했을까?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줬겠지. 그 다정한 체온이 그리웠다. 함께했던 식탁, 주말마다 보던 드라마,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여보, 아이들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하지 마. 넌 너대로 살아. 그게 제일 예뻐. 그때는 서운하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아프게 와닿았다. 그가 없으니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다. 버스 안에 흐르는 잔잔한 엔진 소리와 어딘가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멍하니 귀에 맴돌았다. 손끝에 닿는 손수건의 감촉이 부드러웠지만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스치듯 비쳤다가 다시 구름에 가려졌다. 그 한순간의 따뜻함이 눈물처럼 짧았다. 나는 오늘 이 모든 걸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엔 이렇게 혼자 가지 않겠다고. 혼자 오지도 않겠다고. 가족이란 서로를 초대하는 거라는 걸 그들이 아직 모른다면 나라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밀려드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묵은 김치 냄새,
오래된 가구의 밴 먼지 냄새, 그리고 낡은 신발장 속 습기 찬 가죽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입을 벌려 숨을 쉬었다가 그 냄새에 기침이 터졌다. 캐극, 이게 뭐야?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타일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다. 오래된 슬리퍼를 꺼내 신는데 딱딱하게 굳은 고무창이 발등을 찌르듯 압박했다. 나는 벽에 손을 짚으며 균형을 잡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거실은 푸르스름한 그늘로 덮여 있었고 유리창에 붙은 먼지가 빛을 산란시켜 흐릿한 무늬처럼 번져 있었다. 커튼을 젖히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었다. 쨍하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방 안을 가르듯 비쳤다. 나는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더 강한 묵은지 냄새가 터지듯 퍼져나왔다. 냉장고 속 김치통 뚜껑을 비닐로 이중 포장해 두었지만 발효된 냄새는 얄짤없이 틈을 비집고 나왔다. 나는 손등으로 코를 가린 채 김치통을 꺼냈다. 이걸 그때 가져다 줄 걸 그랬나. 내가 담근 김치였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었기에 정성껏 갓김치며 총각김치까지 챙겨두었는데 결국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리 뚜껑을 여는 순간 톡 쏘는 냄새에 눈이 시큰해졌고 찬 공기 속에서 손끝이 얼얼해졌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다 금세 내려앉았다. 그날 아들 집 앞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머님, 다음엔 꼭 미리 말씀 주시고 와주세요. 이번 연휴는 저희 가족끼리만 좀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 속에서 우리 가족과 어머님이 따로인 게 느껴졌다. 그 말이 나를 문 밖으로 돌려 세웠다. 나는 김치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손을 씻었다. 물줄기가 손등을 때리는 감각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부스스한 머리카락, 퀭한 눈가, 잔주름이 뚜렷하게 보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언가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냥 보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려는 걸 애써 참았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 도착하셨어요? 버스 잘 타셨어요? 아들의 문자였다. 내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그래도 문자를 보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애는 예전부터 늘 중간에 끼어서 애를 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가장 역할까지 짊어지려 했던 아이. 문자에 답장을 쓰려다 문득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답을 하면 또 무심한 말로 상처를 줄 것 같았다. 나는 서랍 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종이였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첫 줄을 적자 손끝이 떨렸다.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말들이 조금씩 천천히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외롭다거나 서운하다는 말 대신 그리웠다는 말로 시작해보자고 생각했다. 글을 쓰는 동안 눈가가 뿌옇게 흐려졌다. 방 안에 떠도는 김치 냄새,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그리고 편지지의 까슬까슬한 감촉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한 감정으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오늘 밤 나는 혼자지만 내 마음만은 꽁꽁 닫아두지 않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해보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두고 망설이다. 나는 결국 편지를 붙였다. 구겨진 마음을 다려낸 듯 반듯하게 접힌 봉투 위에 서울시 구로 시작하는 아들. 집 주소를 적으며 손끝이 얼얼했다. 노란 등기봉투를 들고 우체국까지 걷는 길,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찬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며 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우체국 직원에게 봉투를 건넬 때 내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등기로 보내주세요.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긴장이 되었다. 마음이 너무 앞서거나 혹은 너무 뒤처졌던 지난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다. 아이가 어릴 적 나를 보며 웃던 얼굴. 그런 아이에게 내가 언제부터 부담이 되었을까?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는 멍하니 흘러나왔고 뜨거운 찻잔을 쥐고 있어도 속은 계속 식어갔다. 손바닥에 닿는 도자기 표면이 따뜻함보다는 공허함을 전했다. 다음 날 내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다. 5호 택배 등기 도착 문자가 도착했단다. 잠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편지가 그 아이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다. 액정에 뜬 아들이라는 이름. 손가락이 떨려 전화를 바로 받지 못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나서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켰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살짝 쉰 기운이 섞여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하고 있자 그가 먼저 말을 이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엄마 글씨 그대로더라. 옛날에 도시락 쌀 때마다 써준 메모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말없이 웃자 그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갈등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린 엄마가 편할 줄 알았거든요. 혼자 계시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 없는 한숨을 쉬었다. 익숙한 게 편한 건 아니지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그 사이 그는 말을 이어갔다. 혜진이 아니, 아내도 많이 미안해해요. 그날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자는 게 엄마를 배제하자는 건 아니었대요.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과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찬 공기가 콧속을 파고들며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 나도 좀 서운했지만 너희가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내 말에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혜진이랑 민준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이가 요즘 엄마 김치 아니면 밥을 안 먹는데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김치 냄새, 그 냄새가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걸까? 그 순간 부엌에 스며든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까 끓여둔 국이 조금 탔다. 국자 손잡이를 잡자 뜨끈한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뭔가 살아있는 감각 같았다. 내 손끝이 떨리지 않고 국자를 움직이는 걸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가족의 자리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가고 있었다. 아들의 전화 이후 주말이 오기까지 시간이 참 느리게 흘렀다. 눈을 뜨면 다시 감고 싶고 밥을 해도 입맛이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따뜻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낼 때 손끝에 닿는 도자기 질감이 생경하지 않았다. 그런 감각이 이렇게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진 적은 오랜만이었다. 주말 아침,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부엌에는 두부를 조용히 썰어 넣은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나는 묵은지를 송송 썰어 김치전을 부쳤다. 팬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고 김치전이 노릇해질수록 방 안은 따뜻해졌다. 손끝에 닿는 뜨거운 프라이팬 손잡이의 묵직함조차 오늘은 힘이 됐다. 서울행 지하철에 몸을 싣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 바람에 펄럭이는 광고천, 지하철 안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어느 하나도 특별할 것 없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내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 그 속엔 내 손으로 담근 김치와 멸치볶음, 고추장 한 통이 담겨 있었다. 무게는 가볍지만 내 마음은 오래간만에 무겁지 않았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예전엔 그 문 앞에 서는 것조차 숨이 막혔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혜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표정은 다소 긴장되어 있었지만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눈동자에 맺힌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래, 잘 지냈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받았다. 이거 김치예요? 응, 민준이 먹는다면서. 그 말에 그녀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안도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쉬어졌다. 온기가 느껴지는 집안,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다. 민준이는 방에서 튀어나오듯 달려왔다. 할머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든 아이의 팔에 부딪히는 순간 묵직한 감동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작은 손이 내 무릎을 끌어안았고 그 촉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작은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뽀얀 이마에 닿는 손끝의 온기. 그것은 용서도 화해도 아닌 사랑이었다. 점심을 준비하던 중 혜진이가 부엌 한쪽에 서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저도 좀 예민했고 사실은 연휴에 시댁 가는 게 항상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엔 도마 위에 반쯤 썰린 당근,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함이 그대로 손끝에 전해졌다. 나도 서운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닦았다. 눈물이 맺히는 건 아니었지만 감정이 뚜렷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 앞으로는 조금씩만 서로 맞춰보자. 너도 나도 완벽할 순 없잖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식탁 위 그릇에 담긴 무생채 위로 햇살이 부서지며 부드럽게 반짝였다. 김칫국 냄새와 섞여 흘러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온 집안을 감쌌다. 그나저나 민준이 아침부터 김치 찾았어요. 어머님 김치, 우리 집 최고 인기예요. 나는 웃으며 뺨을 쓸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이야.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안심시키고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오늘에서야 배웠다. 그날 부엌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온도를 느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온기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가족으로 환영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점심 준비가 끝나고 식탁 위에는 고봉밥과 따끈한 된장찌개, 며느리가 만든 잡채, 그리고 내가 싸온 묵은지전이 나란히 놓였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감싸며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는 두 손을 맞잡고 잘 먹겠습니다. 외치고는 고봉밥에 젓가락을 꽂아댔다. 나는 아이가 밥 먹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 가득 찬 밥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어쩐지 오래된 그리움이 씹히는 듯 했다. 김치전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입가에 김치를 묻히고 싱긋 웃자 며느리 혜진이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살갑고 부드러워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장면을 나는 얼마나 오래 꿈꿔왔던가. 혜진은 내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 사실 엄마한테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울컥했다. 정말, 너 요리 싫어한다는 줄 알았는데. 내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혜진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그랬어요. 처음엔요. 근데 민준이가 자꾸 어머님 김치만 찾으니까 자존심도 좀 상하고 또 한편으론 부럽더라고요. 그런 김치 하나에 민준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그녀의 말에 마음속 어디선가 고운 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듯 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엔 경쟁도 허세도 없었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진심만이 있었다. 그럼 이번에 담글 때 같이 해볼래? 배추 절이는 법부터 다시 알려줄게. 내 말에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빛은 고맙고 놀란 감정이 뒤섞인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진짜요? 그럼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그 순간 손끝에 묻은 묵은지, 국물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혜진의 손에도 내 손에도 그 온기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점심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섰을 때 혜진이 슬쩍 내 옆에 섰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요, 어머님 오신 날 아침에 저랑 남편이 좀 싸웠어요. 그녀는 수세미로 접시를 문지르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물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제가 너무 경계했던 것 같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저에겐 늘 비교의 대상이었거든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엄마들은 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한테도 괜히 거리를 뒀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나는 그녀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접시를 닦는 손에 닿는 따뜻한 물과 그녀의 말이 겹쳐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혜진의 마음속 풍경이 하나씩 펼쳐졌다. 어쩌면 그녀도 그동안 외로웠을지 모른다. 그랬구나, 미처 몰랐네.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는데. 너무 나도 내 마음만 들여다본 것 같네. 말을 하며 나는 그녀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고 고개를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봐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다. 물기가 남아있어 차가웠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심은 따뜻했다. 그래. 우리 이제 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있던 투명한 벽이 한순간 무너진 듯 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부엌 한편에서 불어오는 환기창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고요한 오후, 부엌에 머무는 그 시간이 이토록 평화롭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오랜 갈등이 풀리고 무겁던 마음이 내려앉은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조금씩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그리고 오늘 그 작은 시작을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주말이 끝나갈 무렵 나는 다시 가방을 챙겼다. 빈 반찬통 대신 새로 담은 깍두기, 오이소박이, 직접 삶은 사골국 한 통까지. 이번엔 돌아가는 짐이었다. 묵직한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을 누르며 물컹하게 파고들었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다. 엄마, 버스 시간 맞춰야죠. 아빠는 역까지 태워다 드린대요. 아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민준이가 터벅터벅 달려왔다. 손에는 색종이로 접은 종이약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요. 이거 나 혼자 접은 거야. 나는 종이약을 받아들었다. 민준이 손에서 갓 떨어진 그 학은 접힌 자리가 서툴고 울퉁불퉁했지만 그 자체로 보석 같았다. 그 작은 손에서 건네받은 건 단순한 종이약이 아니라 이 집에 내가 다시 뿌리 내렸다는 증표 같았다. 고맙다, 민준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머리카락 사이로 아이 특유의 비누 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여났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주 살아있는 냄새였다. 현관 앞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혜진이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어머님, 이거요. 어젯밤에 쓴 건데 짧은 편지예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괜히 그 자리에서 펴보면 마음이 또 벅차올 것 같아서였다. 그래, 집에 가서 천천히 읽을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의 얼굴이 한 화면에 담겼다. 그 풍경이 눈안에 가득 차 어쩐지 가슴이 저릿했다. 버스 안 창밖 풍경이 역방향으로 흘러갔다. 내 마음도 그들과의 시간을 되감듯 자꾸 떠올렸다. 가로수 가지에 걸린 연분홍 꽃잎들, 아이의 웃음소리,
식탁 위를 가득 메웠던 찌개 냄새. 모두가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조심스레 혜진의 편지를 꺼냈다. 종이에서는 익숙한 향이 났다. 어제 부엌에서 끓인 나물무침 냄새, 세제향, 그리고 혜진이 자주 뿌리는 섬유유연제 향이 살짝 배어 있었다. 어머님께 이번 연휴는 제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어머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식탁에 함께 앉아 웃던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과 함께 김치를 담글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용기였고 감사함이었어요. 민준이에게 멋진 할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고 제게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어머님 댁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함께 장도 보고 국도 끓이고요. 부디 건강하게 지내시고 곧 다시 뵈어요. 혜진 드림.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말랑한 무언가가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전박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다시 열린 현관문처럼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다. 문득 장롱 한켠에 두었던 오래된 앨범이 떠올랐다. 아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던 그 앨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하나씩 사진을 꺼내어 보았다. 흑백처럼 바랜 종이 위 웃고 있는 내 얼굴과 아이의 얼굴.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조금도 흐릿하지 않았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도착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응, 잘 도착했어. 편지 잘 읽었어. 고마워. 저야말로요. 다음엔 제가 김치 담그러 갈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주방으로 갔다. 다시 배추를 절일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졌다. 이번엔 두 사람 분량, 아니, 세 사람 분량으로. 손끝에 느껴지는 굵은 소금의 거친 감촉, 싱크대에 부딪히는 찬물 소리, 배추에서 퍼지는 생기 있는 향. 모두가 다시 살아있는 시간의 감각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